전 세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약 315조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무려 46경 원이 넘습니다. 상상도 잘 안 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죠. 공식적인 재산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부자라고 알려진 일론 머스크의 재산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대략 4천억에서 5천억 달러라서 한화로 약 500조 원이 넘습니다. 500조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46경 원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돈이라는 게 체감이 되시죠? 그럼 이 돈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빚진 걸까요? 그리고 저 많은 빚은 정말 언젠간 다 갚아야 되는 돈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38조 달러인데요. 이 중에 70%가량은 미국 연준과 미국은행,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개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진 빚의 상당 부분은 미국인들 스스로에게 진 빚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 공식 부채만 18조 달러가 넘는데 중국의 국채를 중국의 은행들과 국민들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은행들은 미국 국채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은행과 투자 기관들도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신흥국들의 국채를 꽤 많이 갖고 있죠. 결국 전 세계의 돈줄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개인 저축과 투자자, 그리고 각 나라 정부까지 모두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끊임없이 빌려주고 빌리는 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부채 순환의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계속해서 금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한계의 신호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마치 문어발식으로 멀티탭에다가 멀티탭을 또 이어 붙여가지고 수십 개의 전자제품을 한 콘센트에 꽂아 놓은 것처럼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과부하 직전입니다. 아직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가 나가진 않았지만 언제 전원 공급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일지 모르죠.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부터 들여다보면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는요, 원래 금과 교환을 약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였을 땐 달러는 금 1온스에 35달러의 가치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달러가 세계 무역의 기준 통화가 됐었죠.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해버립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달러를 비롯한 세계 모든 화폐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의 바탕을 둔 화폐가 아니라 정부의 신용에 의지하는 신용화폐로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후에 40년 동안 전 세계 부채는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80년에 11조 달러 수준이던 전 세계 부채는 1990년에 22조 달러, 2000년에 62조, 2020년에는 208조 달러로 늘어나더니 2024년에는 300조 달러를 넘겼죠. 불과 40년 만에 세계 부채가 28배가 뛴 거예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도 부채 증가는 멈추지 않아서 가장 최근 기사로 보면 전 세계 부채 총액이 345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전 세계 GDP 기준으로 310%가 넘는 수준으로 세계 경제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 빚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정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기업, 가계의 빚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성장 구조는 부채 없이는 성장도 없었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부터 기업, 가게까지 모두 내일 들어올 돈을 담보로 오늘로 당겨 쓰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앞당겨 왔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학교, 도로, 병원, 복지, 국방, 경기 부양에 돈을 씁니다. 그렇게 빚는 돈으로 오늘 투자를 하면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서 GDP가 커지는 방식이죠.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 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신기술을 개발하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교육에 투자하고 소비를 합니다. 지금 돈이 좀 부족해도 미래소득을 담보로 당겨 써서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서 취업이 되면 그게 또 소득이 늘어서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이 돌아가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사실상 끝없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만기가 되면 세금으로 빚을 청산하는 대신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이전 채무를 상환하는 식으로 만기가 없이 영원히 빚을 미래 세대에게 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빚을 내서 지출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긴 된다는 거죠.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을 풀면 기업 매출과 고용이 늘고 세수도 증가하게 되니까 일종의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빚에 기대서 성장을 하는 방식이 갈수록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 규모가 임금 상승이나 생산성 향상, 인구 증가 속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커지면서 이젠 진짜 감당 못할 지경까지 가고 있고 폭탄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세계 경제는 단순하게 빚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요인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리스크는요, 금융 시스템 측면의 리스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경기를 부양한 결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조적인 부의 불평등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이 상위 1% 부자들에게 집중이 많이 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채에 허덕이는 구조가 더 심화되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내구성이 더 약해지고 소비 여력이 떨어져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는 구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여기에 팬데믹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는 물가 상승의 압박과 성장 둔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금융, 사회, 국제 정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부채 시스템에 정말로 문제가 터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가 부도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죠. 즉,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채무 위기에 빠져서 줄줄이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죠. 특히 신흥국 중에서 버티지 못하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신흥국들은 국가 부채의 규모나 이자 부담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요,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빚 이자를 내는데 쓰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취약한 나라부터 국채 발행이 막히고 돈줄이 끊기기 시작하면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한 국가가 채권 이자를 못 갚아서 디폴트를 선언하면요, 그 나라의 돈을 빌려준 해외은행이나 펀드가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여파가 다시 다른 나라와 금융기관으로 번져갑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죠. 세계부채 345조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2010년대 초반 그리스가 국가 부채 위기로 긴축 재정에 들어갔을 때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그때 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으니까 그리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그 결과로 공무원이 약 15만 명이 해고되고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30%나 줄었던 적이 있었죠. 나라 경제 규모는 불과 8년 사이에 25%나 축소됐고 실업률은 27%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60%가 넘었었는데, 정부가 빚을 갚겠다고 지출을 확 줄이게 되면 정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에서는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위와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유럽연합의 긴급 구제 규명을 받고 나서야 간신히 최악을 모면했죠.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은밀한 디폴트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나라들이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대신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사실상 털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와 세금 수입이 증가하니까 빚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데, 반면에 예전에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들의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깎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식의 디폴트에서는 늘 국민이 희생양이 됩니다. 빚으로는 이득을 보더라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은행 예금이나 현금 자산의 가치가 증발하기 때문이죠. 즉,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복지를 엄청나게 뿌리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고, 그 결과로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이 13만 %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빵 한 덩어리 가격이 하루아침에 수백만 볼리바르가 되어버렸고, 결국 베네수엘라 통화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서 국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자산시장 붕괴로 연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 시스템이 휘청이는 경우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자산 가격이 버텨준다는 전제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기금, 보험사, 은행, 일반 서민들까지 모두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를 담보로 재무 설계를 해놨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돌려줄 연금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불립니다.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자산의 일부분 이상을 장기 채권에 묶어두는 구조죠. 은행은 어떨까요? 개인들이 은행에 예금해둔 돈을 은행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주거나 정부의 국채를 사들이는 식으로 돈을 굴립니다. 이렇게 돈이 도는 한 연금, 보험, 은행 모두 수익을 내고 국민들도 연금 수령이나 보험금 수령, 예금 이자를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이 시스템이 흔들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은 갑자기 부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에 투자했던 연기금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연금을 제때 못 줄 우려가 생기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채권을 들고 있는 보험사나 연기금 그리고 은행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엔 문제가 없던 부채도 이렇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감당하기 버거운 폭탄으로 변하는 거죠. 진짜 최악의 경우에 주식, 부동산, 채권이 다 같이 급락하면 연기금의 재정, 보험사의 지급 여력, 은행들의 건전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에 돈을 긴급 수혈해주거나 보험, 은행에다가 공적 자금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돈은 결국에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위기가 심화돼서 정치나 사회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공황이나 유럽 재정 위기 때도 그랬지만 경제가 나쁠수록 민심은 불안해지고 분노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물가는 오르는데 삶은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대안을 찾게 되죠. 한쪽에서는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라도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포퓰리즘의 힘을 얻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게 정부 개입이 문제라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신자유주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누구도 인기 없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부채 문제는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폭발하면 그때 가서야 겨우 대책을 꺼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기죠. 보통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 경제를 지키겠다고 무역 장벽을 세우거나 외환 위기 때 일부 국가들이 그랬듯이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데 세계가 다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각자 도생으로 치닫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투자 자산이 해외에 묶여있을 때 갑자기 옮기지 못하게 되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들만 들어놓은 것 같아서 그럼 결국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위기도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같은 부채 중심 시스템도 언젠가는 형태를 바꾸거나 리셋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폭탄이 터지긴 터지지만 모든 나라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채를 정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IMF나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행동이 옮기기는 어려운 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조적인 변화로 넘어가는 가능성입니다. 부채 폭탄이 크게 터지지 않고 시스템이 서서히 변형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 전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가 되면 정부가 돈의 이동 경로를 훨씬 정밀하게 투족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긴급 재정 정책이나 자본 통제를 할 때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말이 많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정책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통화체제의 개편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를 쓰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서 달러 가치에 의문이 커지면 다른 대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나 IMF의 특별 인출권 같은 이런 초국가 통화나 그것도 아니면 금이나 비트코인이 될지도 모르죠. 정확하게 미래에 어떤 게 지금의 신용화폐를 대신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점점 부채 폭탄은 커져가고 있고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빈부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어서 언젠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다른 걸 화폐로 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법정 화폐와 채권 시스템을 불안해하면 할수록 공급이 제한된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신용화폐 체제가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되긴 어렵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다가올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쓰는 돈의 개념이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보면 돈의 개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화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여러 차례 제도 개편과 조정을 거쳐가면서 지금의 자본주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돈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용화폐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전 세계에 45경 원의 빚이 있든 말든 한 개인이 그걸 바꾸긴 어렵지만 곧 부채 폭탄이 터지거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서 살아남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전 세계 빚잔치가 터지게 되면 모든 자산 가격이 빠지고 현금이 귀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항상 위기를 대비해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최대 1년치 생활비까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있으면 좋죠. 그리고 혹시라도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그런 건 웬만하면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부채 폭탄이 터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내 소득은 줄 수 있어도 이자는 꼬박꼬박 붙어서 고금리 빚은 눈덩이
쇳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평소에 빚 다이어트를 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신용화폐의 신뢰가 흔들릴 때는 실물 자산이 훨씬 귀해지게 됩니다. 진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현금이나 주식, ETF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게 좋죠. 그런 자산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이나 은, 부동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온라인 세계에서 금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니까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신용화폐가 무너져도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S&P 500이 좋다고 해서 모든 돈을 여기에만 넣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쓰는 화폐가 사라지거나 전 세계가 무너지는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아무리 S&P 500이라고 해도 하락은 절대 피할 수 없겠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테고 살아남는 기업과 자산이 있겠지만 어떤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생존 가능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겠죠. 물론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한두 가지 올인이 맞는 전략이겠지만 생존에 초점을 둔다면 분산 투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어쨌든 현재 전 세계에는 엄청난 부채 폭탄이 있고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붕괴를 하게 될지 폭탄을 터뜨리고 조정을 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가 날씨는 맞출 수 없어도 계절은 맞출 수 있듯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 성장은 빚을 통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빚으로 소득이나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걷는 세금이 증가하고 그럼 또 다시 부채가 확대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결국에는 폭탄을 더 키우는 셈이 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끝없이 불어나면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디폴트 위험이 누적되고 있고 이제는 누가 봐도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자본들은 신용화폐 체제 밖에 있는 자산인 금, 은,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에도 몰리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리스크도 높은 건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왜 비트코인에 주목하면 좋은지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비트코인 말고도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도 신용화폐가 붕괴하더라도 가치 저장 수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자산이니까 결국에 정답은 없고 본인 성향에 맞고 더 끌리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